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에 대한 무한 충성 SNS의 질로 이제는 법무부 장관 후보까지 되는 서글픈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조국의 조짜만 나와도 안 된다는 비논리적 당 논평을 최근 연이어 냈습니다. 한국당의 조국 알레르기 반응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검증대에 오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쟁점,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에서 짚어봅니다. 오늘 대한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미랄이 되기 위해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 작은 강물들이 한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것.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집단 탈당을 선언하면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 2부에서 만나봅니다. 적정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민간 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서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 31곳이 대상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 3부에서 만나봅니다. They agreed at my request and working with Secretary Pompeo and John Bolton, they agreed to pay yesterday $500 million more with a couple of phone calls. 임대료 114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를 받는 게 쉬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 모금 행사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에 올해 방위비로 10억 달러를 조금 밑도는 금액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5배 넘는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론은 어떨까요?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8월 12일 월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굳이 몰라도 되는 정보들, 디테일은 빼고 양으로 승부하는 정치 TMI 코너입니다. 오래상근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 때도 들었습니다마는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들이 집단 탈당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에 이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민주평화당이 결성이 됐으니까 창당 1년 6개월 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른바 평화당 비당권파가 오늘 집단 탈당을 선언을 했는데요. 이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이 14명인데 오늘 탈당을 밝힌 사람이 9명입니다. 10명 아니었습니까? 10명인데 1명은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어요. 예. 네. 9명이 원내대표인 유성엽 의원, 그리고 천정배, 박지원, 장병환, 김종회, 윤영일, 이용주, 정인아, 최경환 의원이고요. 여기에 바른미래당 소속의 장정숙 의원도 함께 했고요. 이들은 평화당의 모든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것을 당에 요청을 했지만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탈당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 대한신당은 이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이 시민사회와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제3지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겁니까?
네, 저 30대로 나가겠다는 건데, 뭐, 예. 본인들뿐만 아니라, 뭐, 시민사회라든지 뭐, 여러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또 이제 많이 좀 알만한 명망가를 세워서, 뭐, 이렇게 뭐, 당을 꾸리겠다, 뭐, 그런 의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하고도 접촉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바른미래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연합뉴스랑 통화를 한 의원이 있는데, 예. 여기서 이 사람이 호남계 의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 호남계 의원인데, 이게 일찌감치 뭐, 제3지대 빅텐트를 꾸리고 그 가치와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이 세력이 들어와야 한다. 뭐 이것은 뭐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또 바른미래당에서 다 나왔던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본인도 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주평화당 당권파는 정동영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4명이 남은 건데. 네네. 일단 입장은 어때요? 뭐 잘 나갔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동영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 최고위원회에서 관련된 입장을 밝혔는데, 민주평화당은 구대 정치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쪽의 이름이 대한연대잖아요. 예. 대한연대인데 정동영 대표는 구태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린 거죠. 정동영 의원은 구태 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명분과 국민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라면서 이 동반 탈당은 안타깝지만 뭐 최선을 다해 말리고 설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뭐 탈당 선언물에 이 당원과 국민, 뭐 명분이라는 세 가지가 없었다면서 지난 2002년 당시 이른바 이제 그 후단협 관련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민주평화당은 원내 사당의 지위를 잃게 될 테고. 네네. 패스트트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패스트트랙이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별로 좋지는 않은 신호로 지금 언론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선거제도 개혁이 그런데요. 뭐 사실 이 탈당파들이 당을 만들어도 쉽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들이 좀 예. 있거든요. 이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요. 근데 이제 뭐 유일한 뭐 3지대 성공 방법이 이 대형 정치인의 영입인데 뭐 초기에 뭐 안철수 대표라든지 뭐 최소한 이제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같은 좀 신선한 이미지를 영입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좀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 때문에 이 비례로 당의 지지세를 넓힐 수 있을까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예. 이와 관련된 질문이 오늘 유성엽 원내대표에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유성엽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이 한국 정치개혁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지만 이 지방균형 발전을 훼손시키는 것도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뭐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화당의 분당으로 바른미래당 내부도 어쨌든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들썩들썩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호남계 중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함께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또 사실 이제 뭐 안철수, 유승민계로 구성된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평화당 의원들의 이 집단 탈당을 그냥 일부 세력의 총선용 꼼수다 이렇게 평가절하 하면서 예. 이 호남 패권 지역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손학규 대표가 이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과 함께 좀 손을 잡고 뭐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예. 이 안철수 유승민계로부터 나오곤 했었는데 예. 이 손학규 대표는 계속 이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을 해왔었죠. 때문에 오늘 손학규 대표 측에서도 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평화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이 평화당 일은 바른미래당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네네.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말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총선 전 정계 개편 신호탄이 본격적으로 울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수요일에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중앙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이 유승민 의원의 이름을 거론해서 또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말은 그 유승민 의원과 통합을 안 하면 뭐 당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통합 시점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정리가 돼야 하고 이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정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정계 개편의 신호탄을 어떻게 보면 총선 전에 민주평화당의 탈당파를 올린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태풍의 눈이 될 수도 있고 미미한
바람으로 그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뭐 사실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에는 뭐 당권파 측에서 이제 난리가 났었고 이번에 이제 민주평화당 분당 이후에는 또 안철수 유승민계가 좀 난리가 난 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양측 모두 이제 쉽게 당을 나가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 추석 지나고 뭐 제3지대가 뭐 본격화 움직임이 된다고 해도 이 바른미래당이 또 쉽게 갈라설 수가 있을지 뭐 그 부분도 좀 아직은 좀 미지수여서 네, 실제로 이 제3지대 신당이 만들어질지 그리고 또 그 제3지대 신당이 뭐 그 과거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과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을지 뭐 이 부분은 좀 회의적인 좀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면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있으니까요. 네. 좀 지켜보고요. 자유한국당 이야기 해볼까요? 홍준표 전 당대표가 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을 쏟았습니다. 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를 이 몰락한 양반을 의미하는 잔반에 비유를 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정치는 행위 책임이 아니라 결과 책임이라면서 이 결과가 잘못되면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정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이 잔반들이 뭐 숨을 죽이고 있다가 다시 권력을 쥐려고 하면 이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리라 보느냐라면서 이 당이 책임지는 신보수주의가 아닌 이 잔반의 재기 무대가 되면 그 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뭐 결국 이 황교안 대표를 좀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이 친박계를 중용한다라는 논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이번뿐만이 아니고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홍준표 전 대표가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당권 선거 때에도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를 비판을 했었고 뭐 사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 쪽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있을까요? 뭐 어차피 이번 그 황교안 체제로 이제 총선을 치른다라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대선 레이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뭐 본인도 뭐 존재감을 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 좀 이런 판단이 아닐까? 좀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얘기 해봅시다. 자,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는데 네. 역시 가장 큰 관심거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였습니다. 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자유한국당은 뭐 그야말로 결사항전 태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낙마를 시킨다, 꼭 낙마를 시킨다 뭐 이런 입장을 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조국 후보자의 이념을 문제 삼아서 뭐 낙마를 시킨다 이런 생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청문회 보이콧도 이야기하던데요? 청문회 보이콧이 일부에서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청문회를 열어서 뭐 청문회 내부에서 좀 뭐랄까요? 하여튼 조국 수석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그런 얘기가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뭐 일단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이런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재산 형성 의혹이라든지 뭐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한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조국 전 수석을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제 반대를 해왔었는데 뭐 인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제 조국 수석을 호출을 했었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조국 수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 하나를 올릴 때만 해도 계속해서 뭐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계속해서 기용을 했던 점에 미루어서 아마 이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죠 이제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를 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데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문 표절 부분하고 이제 사상 문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 않냐 집행유예. 그렇죠. 고안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 하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논문 표절 문제야 뭐 과거부터 계속해서 지적됐고 또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한 사실이고 또 서울대에서도 아니라고 밝혔던 사실입니다만은. 맞습니다. 이 사상 문제는 새로운 쟁점 같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회에서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조국 후보자가 과거에 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그러니까 산호맹 연루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이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재인 정부의 개각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법사위에 이 김진태 의원을 잔류시켜서 뭐 화력을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김진태 의원이 이 조국 교수의 대학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산호맹에 대해서
관련돼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산호맹이 정말 국가전복 세력이냐 뭐 예. 이런 그 전제부터 좀 논란이 좀 될 거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08년에 이 국무총리 산하에 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 산호맹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박노해 그리고 백기용 씨를 민주화운동 인사로 지정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보다 앞선 1999년 이 산호맹 관련자들이 모두 특별사면 및 그 복권 조치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엠네스티가 1994년에 이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거나 가혹행위를 받은 정치범 및 양심수로 이 산호맹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기도 했고요. 이때 조국 후보자 역시 이 산호맹 사건으로 옥고를 치르던 당시에 올해의 양심수로 엠네스티에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국가 전복 세력이었냐 네. 아니면 민주화 세력이었냐 세력이었냐 네네. 이런 쟁점이 있단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청문회에서 나올 문제니까 국민들이 판단할 테고요. 이 폴리페서 논란은 어떻습니까? 폴리페서 논란은 뭐 서울대 내부에서 뭐 학생들이 뭐 폴리페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예. 얘기도 있고 또 반면에 이 서울대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의 주장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또 반박을 하는 또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다만 조국 수석이 과거에 이 이른바 이제 교수직을 맡았다가 이제 정치권으로 갔다가 다시 또 교수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예. 뭐 이 부분은 좀 논란이 될 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수석은 본인이 비판했던 것은 정치고 네. 자신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네. 다르지 않느냐 아마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선거를 그렇습니다. 통하지 조국 수석이 않았기 반발하고 때문에. 있습니다. 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요? 네, 이 한상혁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이 됐는데 예. 이 한상혁 내정자는 이 노무현 정부 시절 그 옛 방송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통합 그리고 IPTV 도입을 논했던 이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 관건 선거 개입을 양심 선언한 이 한준수 전 연기군수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당시 보험회사에 다니다가 이 아버지 재판을 보면서 사시 준비를 해서 네, 통과가 됐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고요. 뭐 중앙대 언론학 석사를 거치면서 언론 쪽에도 전문가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야권 추천 그 문화방송진흥회 이사를 거치기도 했고요. 각종 언론 관련 소송에도 네, 변호를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 주목되는 것은 이 하반기 종편 제어가 그리고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 같은 이 미디어계 핫 이슈가 있는데 예. 또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여부인데요. 이 언론은 이 한상혁 변호사의 등판이 이 종편 제어가 등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이 종편에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낸 셈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가 극성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한상혁 네. 내정자가 거기에 관해서 워딩을 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이 과천에 출근을 하다가 기자들과 만났는데 예. 뭐 가짜 뉴스 규제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가로서 표현의 자유 중요성은 아는데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내용이다라면서 의도적인 허위 조작 정보, 극단적인 혐오 표현 등은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제도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다만 이 가짜 뉴스 판단을 정부가 할 수 있는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꼈는데요. 이 어떤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볼지 정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새로운 방통위원장 내정자 앞에 여러 가지 노연인데 그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문제이고 네네. 또 하나는 이 종전 지상파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이제 종편 수준의 중간 광고를 허용해달라 이거잖아요. 네네. 예.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하고 또 종편 제어가 문제. 종편 제어가 문제도 예. 있죠. 굵직굵직한 어떤 사건들이 앞에 남아있네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굵직한 이슈들이 남아 있는데 예. 이 중간에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해서 예. 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자,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습니까? 네, 그 일본의 좀 불합리한 이 경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이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예. 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 뭐 이런 대응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지난달 4일에 그 일본의 첫 수출 규제가 단행된 뒤에 뭐 끈질긴 설득 작업을 이어왔지만 이 양국 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에 따라 더는 일본과 무역 부분에서 공조를 이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이 했던 식과 비슷합니다. 그 일본이 원래 이 백색 국가 그리고 일반 국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예. A, B, C, D 이렇게 4개 그룹으로 세분화를 했는데 우리도 기존에 이제 2개 그룹에서 3개 그룹으로 새롭게 만들고 그다음에 새롭게 신설되는 그룹에 일본을 넣었습니다. 예. 그 일본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을 때 네.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것이다 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우리가 똑같이 하면은 네. 우리 명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명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를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하면서 이 전략물자 관리 차원이다. 예. 안보상 문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안보상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나라만 굳이 제외할 이유가 없어서 예. 이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별도의 그룹을 만들고 일본을 거기에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뭐 그러니까 좀 불합리한 경제 조치가 있을 경우, 뭐 저쪽에서 먼저 이렇게 파기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외를 한다. 그렇게 좀 나눴기 때문에. 좀 다르다. 네. 예, 그 부분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 굉장히 큰 핫 이슈였습니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네.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 네. 사퇴를 결심했습니까? 네, 어제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국민들의 지금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고 사실 그 윤동환 회장이 이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 지주회사인 한국콜마 홀딩스 공동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거고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인 윤상현 총괄사장이 계속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게 사퇴가 진정한 사퇴는 진정성이 있느냐. 네네. 혹은 기자들 불러 모아놓고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문답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뭐 소랑이만 피하려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예. 얘기였는데 이 뭐 어쨌든 이 한국콜마 측 얘기도 그렇고 뭐 한국콜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커뮤니티 페이지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 영상 자체는 좀 문제가 있지만 예. 한국콜마 회장의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부적절한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예. 그럼 굳이 그거를 왜 예. 조회 시간에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예. 틀었냐라는 예.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뭐 특정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네네. 폄하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특정 지방에 있는 분들, 네, 뭐 그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또 유명 또 화장품 업체인데 여성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근데 또 여기에 또 여성 비하 또 발언도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네,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또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미국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 미국이. 라는 네. 보도를 내놨고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니치 신문 보도는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일본 외무성이 우리 대법원 판결 뒤에 이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서 이 미 국무부와 협의를 진행했고 이 미국 측의 협력을 약속받았다라는 건데 이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미국 측에 확인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뭐 한국 NSC 같은 경우 거의 이제 미국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면서 그쪽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 뭐 그 부분을 확인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상근 기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유성엽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앞서 정상근 기자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민주평화당 비당권파인 대한정치연대 소속 의원들이 집단 탈당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탈당을 선언한 유성엽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유선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탈당 선언하셨는데요. 일단 그 탈당의 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것이 뭐 우리 지금 삼지대 신당을 위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삼지대 각 세력들이 너무 그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해져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제3지대 신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즉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다 이렇게 봐주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3지대 대한세력 얼마만큼 또 깨끗하고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게 관심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제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접촉도 하고 있고 대화를 나눠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좀 예. 아쉽게 생각합니다만은 때가 있을 겁니다. 때가 올 겁니다. 말씀드려요. 예. 지금 탈당하신 분들이 전부 다 그 지역 기반을 호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제3지대로 뭉치게 되면 호남 이외의 분들도 많이 또 불러 모아야 됐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 지역구도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결코 뭐 그것이 폄하되거나 예.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되 수도권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은 예. 아주 부단히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예. 뭐 호남에만 안주하지 않고 호남을 물론 중심으로 해서 나가되 다른 지역으로 더 진출할 수 있도록 사람 물색이라든지 정책의 개발에도 예. 신경을 더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는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바른미래당의 지금 현재 사정은 뭐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예. 또 거기가 어떻게 변화로 귀결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서도 예. 제3지대 신당에 동의하고 예. 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제3지대 신당과 또 저나 우리 지금 함께하는 대한정치 소속의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제3지대 신당의 모습이 예. 뭐 좀 차이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큰 틀에서는 제3지대 신당에 공감하는 의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그 혹시 손학규 대표하고는 이런 제3지대 이야기는 하신 적 있습니까? 뭐 최근에는 뭐 전혀 그런 말씀은 나눠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바른미래당이 아주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자칫해서 저와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괜히 그 바른미래당 상황에 일파만파 파장을 예. 줄 우려가 있어서 예. 옆으로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향후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치하는데 왜 못 만납니까? 제가 찾아가서라도 예.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죠. 예. 예. 자, 탈당을 선언하셨는데 그 의원님 지역구를 포함한 호남 지역 반응은 어떻습니까? 유권자들이나 시민들 반응. 지금까지 뭐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우리 호남에서도 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생각이에요. 뭔가 좀 사분 오열된 지리멸렬해진 제3지대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뭔가 규화하고 정비하고 또 예. 거기에 좀 새로운 인물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영입을 해서 추대를 해서 좀 더 탄탄하고 좀 크게 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호남에서도.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지대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이 양자가 독식하는 구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대한 세력 그것을 의미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그 양당제 정치의 폐해는 뭐 금년에 뭐 장기 84일 공전 사태를 우리가 겪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러지 뭐 금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 소위 우리가 적대적 공존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은 안중이 없고 그저 우리 정치인들을 위한 뭐 싸우는 듯 하다가 어떻게 야합하고 또 야합하는 듯 하다가 또 다투고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염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3의 세력들이 그동안 많이 명멸을 했지만은 결국은 그 공고한 그 기득권 양당제 하에서 제대로 지금 이 정착을 못 해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비판의 결론적인 대안은 좀 건강하고 튼튼하고 또 지속할 수 있는 제3 세력들이 좀 등장하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도 그 이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이런 말씀 같고요. 그런데 예. 지금 정동영 대표가 탈당의 명분이 없고 사욕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점은 이제 정동영 대표께서는 그렇게 또 생각하시고 또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작년 8월달 우리 민주평화당을 정동영 대표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당을 제대로 하나로 묶어내지 못하시고 예. 당이 답보 상태에 빠지게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1차적으로 책임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는 것이 저는 당의 지도자로서 대표로서 떳떳하고 당당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또 제3지대 신당으로 전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권을 움켜쥐려고만 하시지 말고 예. 뭔가 제3지대 신당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지 제3지대 신당을 위한 이런 지난한 이런 그 참 몸부림을 그걸 뭐 욕심인의 구태로 비판한 것은 오히려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바른미래당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안철수 의원하고도 함께 정치를 또 해보셨으니까. 예.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으니까. 어떻게 예. 안철수 의원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했었는데. 예. 그건 안철수 대표 마음에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당대표도 오시고, 예. 대선 후보까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어떤 판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건데. 예. 제가 아직까지는 우리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의중이나 생각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최근에. 예.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총선 전에 이렇게 당을 이제 탈당하고 또 새로운 정당을 제3지대 모여서 만들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선거에서 내가 한 번 더 국회의원 더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는 뭐 내가 한 번 국회의원 한 번 더 하자라는 그런 부분도 예. 뭐 숨겨져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해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많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반성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눈길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바람을 담아낼 수 있고 예. 또 국민들이 현재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그 경제적인 그런 고통을 지금 심하게 겪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책임 있게 앞장서서 좀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등장하는 것은 저는 소속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한 행보라고 봐지지만은 어떻든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도 꼭 한번 시도하고 꼭 성공시켜야 할 그런 움직임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일을 지금 너무 못하고 있는데 제1야당이라고는 자유한국당이 대한 세력으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3지대 대한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민심들이 많이 표류하고 있는데 예. 어디로 지금 안착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표류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봐지거든요. 부동층도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심을 시켜서 쌓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정치적인 구심체가 예. 꼭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하나 물어보죠 그러면. 패스트트랙 제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올려 태워진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그 문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이제 저희들이 오늘 탈당계를 제출을 했고 예. 16일 날 처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러한 문제도 이제 뭐 8월 중에는 뭔가 논의해서 뭐 결론을 내야 한단 말이죠. 정개특위가 지금 8월 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도 뭐 아무 본격적인 논의도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떻든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안을 그대로 지지해서 처리할 것인지. 예. 아니면은 좀 변화된 안으로 합의해서 변경 처리를 해나갈 것인지. 또 그런 변경 처리가 불가하다면은 이 안에 대해서 그러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될 것인지 반대를 해야 될 것인지를 예. 조만간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이게 우리 4당 공조로 시작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입이 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지만은 예. 정치개혁,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예. 그러나 또 이것이 지역 균형 발전을 심히 훼손시키는 경우는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그런 어떤 상충하는 가치를 예.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예. 바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변화된 내용으로 어떻게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고 앞으로 논의를 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이 되면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역구 의석은 줄어드는데 그중에 이제 농촌이 복합적으로 물려있는 호남 지역구에서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당 내에서 당을 지금 만들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치열한 논쟁을 해보겠다 이 말씀이네요.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지 뭐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는 안에 대해서 성급하게 찬반을 결정하기보다는 예. 뭔가 아까 그런 문제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 또 그러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훼손하지 않도록 또 배려하고 고려하는 문제, 예.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절충하고 짜맞출 수 있는 그런 고민이 더 필요하지, 지금 당장에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안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는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탈당 선언하셨으니까 앞으로 뭐 전국 구상이랄까요? 뭐 비전 제시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려서 민생을 책임있게 우리 정치권에서 돌보느냐, 이것이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3지대 신당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 경기 부진,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좀 밝혀내서 정리를 할 것이고, 그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 정책, 대안 정책을 만드는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의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도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켜봐 주시면서 동의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성엽 의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가 한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에 참석한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죠.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윤관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 대책이 나온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 뭐 좀 확인하고 갈 것은 오늘 이루어진 당정협의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당장 지금 실시하고 또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회의가 아니었고요. 예.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이게 있어야지만 이제 이후에라도 지역을 선정하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당정이 협의해서 오늘 국토부가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세요. 저희가 요 제도할 때 과연 지금 그렇다면 이 분양가 상한제가 논의가 될 만큼 어떤 기본적인 근거가 있는가, 주택시장의 어떤 흐름에 이걸 먼저 따져봤습니다. 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9.13 대책 이후에는 꾸준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오다가 예. 올해 여름 들어서면서부터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름부터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을 해서 예. 7월 4차주부터 해서 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전구가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강남권에서 재건축 단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 단지에 그 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된 추세여서 강남에서 시작해서 지금 강북까지 서울의 전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런 그 시장의 상황이 일단 가장 큰 이번 그 분양가 상한제 제도 도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또한 그럼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반 주택가격 상승률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최근 1년에 3.7배로 압도적으로 높게 올라갔고 이것이 주변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분양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우리나라가 꽤 비싼데 특히 수도권에 그럼 네네. 그 가격에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그래서 기존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고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도미노로 다음 아파트는 또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민간 부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대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거 사실상 그런데 강남 재건축을 조준해서 시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단지로 시작돼서 주변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그 재건축 지구 중에 일부 단지에서는 그 아파트 분양 적정가를 한국주택금융공사 허그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게 금융을 보증해주면서 적정한 수준으로 분양가를 유지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제로 돌리는 그런 양상도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전체 주택시장에 상승 요인을 가져와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 거로 판단해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하게 됐고 특정 지역을 어디로 할 거냐의 문제는 오늘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가 발표하고 나서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 40일 걸리고 또 공무회 의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의논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땐 10월 정도로 될 것 같거든요. 그때 시장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봐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느 지역에 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것인지 이것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10월 정도 그리고 적용 대상은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투기 가열지구 31곳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예, 이제 일단 시행령 개정안에 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로 적용 대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현재 서울은 전체가 돼 있죠. 그리고 일부 지방도 돼 있는데요. 투기 과열지구 중에서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분양 가격이라든가 청약 경쟁률이라든가 또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의원님 아까 결국은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는 것이 집값 안정화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집값이 더 뛴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놓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좀 부정적이거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 등의 이제 풍선 효과, 여기서 신축 아파트라는 것은 새로 짓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진지한 10년 이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히려 그 가격 상승이 되는 풍선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두 번째는 이제 그 이익률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이제 주택 건설을 좀 미루거나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급 물량이 위축돼 갖고 신규 물량 축소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대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회의에서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한 좀 의견 전달과 교환이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가 과거 사례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거 참여정부의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어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실제 신규 분양 축소는 없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그 데이터상의 정설입니다. 또한 지금은 상황은 오히려 신규 분양 물량이 주변 시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분양가 상승을 유도하는 영향을 주는 거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시세 상승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급 물량을 축소하거나 아직 안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뭐 이익률의 저하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제도 설계가 저희가 볼 때는 이 우려점들은 좀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로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들을 충분히 듣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보완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그 중앙일보 기사를 보니까 오늘 발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부글부글 끓는다 이런 기사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기사를 저도 봤는데 조금 예. 과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필요한 근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고요. 예.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고 또 분양가가 지금 이제 일부에서 신축 물량으로 좀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은 동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 시행의 취지라든가 근거라든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일부 이제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로 가격 상승 또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한 그 오히려 어려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물었고 꼭 이 시기에 지금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도 좀 제기를 했고 이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일부 토론이. 예. 근데 그걸 갖고 이제 뭐 완전히 뭐 부글부글하고 너무 이견이 컸다 했는데 이견이 컸으면 어떻게 뭐 오늘 정부가 발표를 했겠습니까? 당정협의라는 거는 이견이 너무 근본적으로 크면은 뭐 연기를 해서라도 그 내용을 반영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단순 토론 논쟁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토론이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분양가 상한제 맞춰서 아마 국토부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걸로 사료되는데요. 오늘 아마 당정협의에서 나타났을 텐데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했을 때 어느 정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느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예, 어떤 기대 효과와 구체적인 어떤 분양가 저감의 이제 그 내용들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이 현재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했던 시기가 07년도부터 14년까지 했을 때 서울 집값을 안정세했다는 통계가 자료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그 분양가 상한제가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유도를 하는 거고요.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지냐. 분양가는 보통 이제 상정 방법이 토지비죠. 택지비하고 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제한을 하는데요. 상한제가 만약에 이제 적용이 되는 지역이 된다면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은 일정하게 분양가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역별로 워낙 다양하고 또 지금 하는 게 아니라 10월 이후에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하기는 좀 시장 상황이 그때그때 변동성이 커서 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한 70-80% 정도의 수준으로 일부 분양가가 좀 내려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주식시장에서도 건설 회사 주식이 약간씩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기에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오늘 발표가 사실은 조금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이제 그 시행령이 현재도 있긴 하지만 이게 거의 적용하기 어려운 사문화된 형태였기 때문에요. 예. 기존 시행령 개정하지 않고 하면은 오늘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언제 하냐 어느 지역을 하냐가 논의가 되는데 그 시행령으로는 어려워서 시행령 개정안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요. 예. 초기 과열지구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시행령 개정사항은 40일 공고를 하고 일정하게 행정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한 50일에서 2달로 보는 거고요. 그 이후에 당시 시장 상황이라든지 거래량을 봐갖고 결정하는 거니까 지금 지역을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적용 지역을 발표하고 이런 거는 아니었고요.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이번 당정협의 주요 내용이었기 때문에 뭐 하던 것을 미뤘다라든지 속도 조절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차원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네. 조금 연기된 거 아니야 싶어서 그 이유가 혹시 뭔지 알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네, 그건 아닙니다. 예. 네. 최소한 필요한 행정 시간들입니다. 예. 또 하나요. 자, 여당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 이제 3기 신도시인데요. 정부가 네네. 야심차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역 여론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교통 문제인데 이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 3기 신도시가 사실 이제 그 서울에 그 집중되고 있는 주택 공급 수요에 대해서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과 근접성을 상당히 고려하고 교통 대책을 함께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신 교통 대책, 3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대책은
현재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 계획대로 차분하게 준비를 해서 뭐 조만간에 발표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3기 신도시 자체에 대한 그 불만과 비판하기보다는 3기 신도시 발표한 주변 지역의 1기, 2기 신도시, 특히 2기 신도시가 이제 교통 대책이 부족한 상태에서 저조하다 보니까 주로 문제가 됐다고 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일산 지역 같은 경우에 3기 신도시 발표하면서 무슨 집값이 떨어졌다, 교통 대책이 전무하다 이런 불만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고양, 일산, 파주 이쪽 지역에서 민주당을 그렇게 밀어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지역 민심이 악화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예, 3기 신도시 거기보다 조금 더 서울 쪽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고양은 2기 신도시, 일산은 1기 신도시인데요. 일산 1기 신도시는 노후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고양 2기 신도시는 사실 교통대책이 발표한 이후에 좀 부족하면서 분양도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대책들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에서 그 1기, 2기 신도시에서 요청하는 그 도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또 2기 신도시의 그 교통 인프라의 부족에 대해서 3기 신도시에서 준비하는 것을 함께 그 1, 2, 3기가 공유되면서 공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 교통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집값 안정화 대책은 오늘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준비되는 것이 있습니까? 따로 특별히 더 준비되는 거 없고, 다만 이제 이 분양가 상한제가 돼서 아파트 분양이 되면은 뭐 로또 분양이다 이런 또 비판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을 좀 기간을 연장해서 아무래도 대파는 문제죠.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연장을 해서 민간 택지에는 최대 10년까지로 그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거로 방안이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6년 이내 사이에 뭐 긴급하게 불가피하게 팔 수 있는 부분은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과거에 로또 분양이라는 어떤 그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전매 제한 기간 연장책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 투기 세력들은 사라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뭐 10년까지 기다려서 투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수요는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만나봤습니다. 3부 수사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여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권순정 실장 본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우리 제작진에서 역시 대본에 계속해서 실장으로 해놓네요. 뭐 본인도 실장으로 해놓고 뭐.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예. 네, 실장이 더 익숙해요, 솔직히. 예. 네, 본부장이 좀 이상해. 예. 네. 대통령 지지율 다시 50% 회복했다고요? 네. 지난주,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거죠. 50.4%를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중집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중집계는 소폭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 후반에 금요일날 51.7%까지 올라가면서 떨어진 게 오히려 오른 걸로 됐어요. 그러니까 전국을 가만히 보면은, 지난주 초에도, 물론 이번 주 토요일에도 그 북한은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만은 지난주 초에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어떤 주가라든지 블랙 먼데이.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떤 평화 이슈로 전환이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 이것이 안보 이슈로 전환이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이제 블랙 먼데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경제 문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떨어졌는데, 근데 그 이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주혹순 엄마 부대,
그리고 이제 일부 개신교 성직자들의 친일 찬양이라든지 아베 그 측근의 한국은 과거의 매춘국이었다. 예.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우리 일본까지 그러니까 주 후반 지나면서 이제 친일에 대한 여러 가지 망언들이 압축적으로 계속 벌어집니다. 친일에 대한 망언들이 압축적으로 벌어지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친일 논쟁이라든지 일본의 경제보복과 겹쳐가지고 외부의 공격으로 인식되고 있고 외부 공격에 따른 내부 결집 그리고 정부 힘 실어주기 그러한 여론들이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일까지의 어떤 흐름하고 그리고 수요일 이후에 주 후반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출렁거리면서 최종적으로는 50%대를 회복을 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예. 주 초반에는 떨어졌는데 주 후반에 많이 올라서 결국은 오른 걸로 마감됐다. 맞습니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도층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했다고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중도층 사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중도층에 상당히 이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문제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좀 경제적인 우려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도발 그리고 안보 우려 역시 사실 진보층이나 보수층이나 각각의 안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진보층은 민주당의 정의당 그리고 보수층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강하게 붙어 있는 이른바 이제 집토끼의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큰 일이 발생할 때 경제적 문제라든지 안보적 이슈에 많이 흔들리는 층이 중도층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른 것은 진보층이라든지 그 보수층의 오름으로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어떤 분들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상당히 이제 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제 그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크게 많이 주지 않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층에서는 일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북한의 도발이 과거에 비해서는 한국인들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그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좀 제약되고 있는 것은 좀 틀림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미사일 도발이 있고 이렇게 빈번하게 있으면은 정말 모든 이슈가 여기로 모아지게 되면서 대통령의 또는 정부의 국정 수행 수행에 대한 이제 의문을 좀 표시하는 것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 남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는 과거처럼 정말 우리가 불안감을 느끼고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약화되어 있는 측면이어서 과거만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어떤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 미치는 그런 부정적 효과가 좀 제약돼서 나타나는 국면도 이제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 살펴봐 주시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역시 주중에는 30%대로 떨어졌다가 주 후반에 반등을 함으로써 40%대를 40.1%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1.4% 떨어졌고요. 한국당 역시 주중까지는 거의 29.6%로 30%에 근접을 했거든요. 주 후반에 27%대로 떨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0.1%포인트 하락한 거의 횡보이죠. 28.7%이고요. 그러니까 주중까지 올랐던 거를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주 후반에 지지층 이탈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한국당입니다. 그 외에 정의당은 1.1%포인트 오른 7.0%가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은 4.7%, 공화당 2.7%, 1%, 2주 연속 2%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민주평화당 2.1%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그 조사는 지난 8월 지난주 한 주 동안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선 유선 임의 걸기 전화 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 포인트입니다. 예. 네. 한국당이 28.7, 바른미래당이 4.7, 공화당이 2.1, 이 다 합치면 30% 후반대로 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바른미래당 함께하자, 유승민도 함께할 수 있다, 안철수도 함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30%의 과학.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의 축적된 보수층은 10명 중에 3명이다. 예. 그러니까 탄핵 국면이 있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난 6.13 그 지선에서 정당 지지율이 얼마였습니까? 27.8%가 나왔죠. 예. 거의 30% 육박했죠. 그때보다 지금 전국은 상당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공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포괄하면 30%대 중반이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그 일본 경제 보복을 하는 전 과정에서 보수층이 좀 위안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층의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제 반일 감정이 있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 일부 자체가 떨어나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6명의 집토끼 그러니까 보수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들이 강한 자신감 어떤 제안을 하고 하는 자신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윤희용 센터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어쨌든 이제 야권 연합 이것은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계속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선거가 보면은 각 정당 선호하는 정당을 투표를 통해서 지지를 나타내서 승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대개 정권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인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평가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본인만의 정당, 각자 야당의 정당 지지율로 승부하기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는 유권자들을 어쨌든 한 그릇에 담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파괴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분열되어 있는 보수 야권들도 아마 이제 야권 연대를 카드를 이제 꺼내들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과거 진보 진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야권 연대를 했었잖아요. 야당일 때.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상당히 컸고 어떤 외부의 시민사회든가 이런 권위 있는 기관들이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협의체를 이루게 하면서 이끌어내는데 매끄럽게 좀 이끌어내면서 성사되는 경우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보수는 야권 연대를 사실상 처음 하는 거예요. 예. 시도하는 건데 과연 권위 있는 어떤 그 인물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리딩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의문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매끄럽게 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물론 이제 야권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강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야권 성향인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게 또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담으려고 한다면 어느 특정 정당 야권 연대하는 구성 정당 중에 한 곳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다. 그것들은 이제 야권이 앞으로 얼마나 해소할지 이것이 이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코멘트를 좀 수정하고 싶은데요. 예, 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보수연합 보수대 통합을 이제 이 시기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어려움. 예. 내년 총선을 봤을 때 지금 국면이 지금 구도로 계속 간다고 한다면 어렵다라는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예, 그 전에 자신감 있었을 때는 야권 단일화 안 한다. 그렇죠. 우리끼리 가겠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30%막 치고 올라고 할 때는.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오늘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우리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했어요. 이 결정은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지금 대응 모습들 자체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일본의 대응이 있으면 너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공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평적으로 맞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정부의 전략을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요번에 그 백색 조치 우리도 그 제외를 하는 그 결정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떤 냉정한 하나의 판단이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일본의 맞대응에 너무 앞서가서 감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인 정부의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여론은 생각할 것 같고 이 자체가 지지율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자체로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네네. 그러면 하나의 구성 요소니까. 예. 네. 그럼 이건 어때요?
8.15 광복절 때 대통령이 이제 기념사를 할 텐데 네. 분명히 데일 메시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출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도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유화적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냉전 침착하고 계획성을 가지되 그런 기조로서 했지만 메시지가 나갔지만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갔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되게 침착한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메시지에서 우리가 할 바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계속 자신감을 쥐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 문제는 이제 만약에 8.15의 메시지 자체가 국민들로 하여금 후퇴하는 느낌을 준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저는 지지율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급을 조절하고 일본의 대응에 맞추어서 우리도 대응해 나가되 기본적으로 조금 밀린다는 느낌 그런 것들을 인상을 주면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네. 이게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한 것은 만약에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의 카드를 어쨌든 폐기하는 건 만약 이런 정도로 나갔다고 한다면 좀 과잉 대응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일각의 비판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에 뭐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불만들이 일본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그것이 비대칭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분노가 좀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같은 카드를 만약에 폐기하는 것을 꺼냈다고 한다면 좀 논란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합리적인 동일한 대칭적 카드로서 그걸 꺼냈기 때문에 별다른 이제 여론의 뭐 반감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8.15 때 이제 대통령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가 중요할 텐데 일단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뭐냐면 굉장히 강경한 이제 메시지 일본에 대한 그래서 또 추가적인 어떤 일본에 대한 조치를 꺼내놓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반대편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일본에 대해서 대화를 요청한다거나 새로운 어쨌든 화해 협력의 카드를 내놓는 것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만 꺼내는 것은 아마 대통령으로서 또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격앙돼 있는 국민적 감정에서 굉장히 유화적으로 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더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내세우게 되면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도 이제 오늘 대통령 메시지에서 감정적 대응이 이제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에서 비추어서 아마도 그 중간쯤에 타협한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적 자존심을 세우고 또 자신감을 보여주되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뭐 그런 메시지가 아마 8.15 메시지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으로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고 있고 러시아,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에 진입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이 좋지 않은 상황이 연달아 지금 뭐 몇 주 사이에 다 터졌거든요. 네. 그 일본이 일본이 백색 국가에서 우리를 제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에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 민주당한테 지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딱 이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에 일본의 경제 보복, 즉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이 전국 자체가 딱 백지 상태에서 다 지워보세요. 지우고 한 2주 동안에 이제 미사일 발사 5번 일어나고 그리고 미중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한 어떤 금융 시장 불안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바로 일본 정국, 그러니까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과정 속에서 지지층이 이탈한 부분들이 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초기의 메시지, 자유한국당 지도부 메시지는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그리고 아베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타협하라. 그것은 순교적인 것은 사실 일제 강점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을 비판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비판의 수위를 더 두는 그런 그게 부분이죠. 악수였단 그 말이에요. 메시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일 감정에 대한 반일 감정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보수층도 상당히 많은데 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도부의 메시지하고 대일 감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지지층하고 언밸런스가 있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그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보수층 같은 경우 한때 50%대 중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60% 중반까지 있었다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60% 초반까지 회복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일본 메시지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이념, 성향, 가치라는 게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그걸 못했다는 이야기고 예를 들면 오늘도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가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자작극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더 지지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발언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것보다는 대일 경제 보복에 대한 메시지 그 자체가 일본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메시지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쪽을 나갔을 때는 반일 감정이 심한 보수층마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대한 한국 이슈, 일본에 관한 이슈가 얼마나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파괴력이 큰 사안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한국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이슈는 일본에 대한 이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는 어떤 국면에서는 그것이 이제 진보와 보수, 좌와 우를 넘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경향들이 이제 다른 모든 이슈를 넘어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국당의 어떤 일부 정치인들이 그 미묘한 한국인들의 밑바닥에 흐르는 매우 강력한 정서 이것을 면밀하게 좀 살피지 못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안 조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우리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국이 얘기를 했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셨다면서요? 네. 그 YTN 의뢰로 금요일 날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년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적절하니까 동결하자. 그러니까 현재 너무 과도하니까 인하하자. 현재 너무 적다. 사실상 트럼프 말대로 인상해주자. 요 세 가지로 물었는데 동결이 5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도 너무 많다는 의견이죠. 이것이 4명 중에 1명인 25%입니다. 그러니까 동결 여론하고 인하 여론을 전부 다 더하면 4명 중에 3명 정도. 거의 대다수로 저는 보는데요.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75% 정도가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2%로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이 보수층 포함해서 대부분이 동결 또는 인하 여론이 높았습니다. 여기서 지금 동결한다는 응답이 이제 높았는데 그것은 이제 정당에 상관없어요.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지지자들 다 이제 동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 또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강력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좀 말씀드린 것과 연관되어서 북한이 이제 우리에 대한 위협 이것이 과거보다 많이 감소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약간의 인식의 변화 이것도 어떤 방위비 분담에서 해서 이제 인상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일단 요 조사 개요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조사 개요는 이 조사는 8월 9일 금요일에 했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역시 조사 방법은 유무선, 이메일걸기,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어쨌든 국민 10명 중에 인상하라는 것은 1명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념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보수니 진보니 떠나서 그걸 왜 인상시켜주냐. 왜냐하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8-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당폭 올랐고 1조가 넘어섰잖아요. 거기서 더 5조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한미 동맹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동북아 세계 전략 속에서 러시아라든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쪽에 군비를 조미군 주도하는 측면도 우리나라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네. 전부 다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네.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갖고 정부가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가 원하는 5배는 아니더라도 네. 어느 정도 올려줬다고 하면은 그러면 또 정부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을 그거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다,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그 사안 자체,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과 다르게 정책 결정이 났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요기는 하긴 하죠. 하지만 그 폭이라든지 다른 이슈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선적으로 이건 부정적이가 떨어질 것 같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정부로서는 사실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한일 간의 전선이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로 이제 한미 간에 어쨌든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면 전선이 이제 여러 개가 나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부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은 이제 틀림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이 좀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은 어쨌든 보수 정당이 한미 동맹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또 반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27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방송입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라오스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입 방지를 위해 해외에서 육포, 소시지, 만두, 피자, 햄 등 불법 축산물 구매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